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모시게 됐는데 직책을 좀 맡으실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동진 의원께서 국민의힘의 새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제안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 예. 14일, 15일 그다음에 주말에 가지고 기자분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뭐 연락이 오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들은 거는 아직 없고요. 아마 그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 언론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인사 문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네요.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건 좀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건 아직 아니고요. 예.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은 좀 응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요? 사실은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사실 그 자리는 중진 의원이 맡았던 자리였고, 예. 그 다음에 지난 총선 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자리가 돼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선거 때 임박해서 뭐 4, 5개월 전에 자리가 마련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상설 조직으로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지도부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이유 또 한 대표께서도 늘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패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게 중도층, 뭐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 그래서 뭐 그걸 중수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인재 영입을 위한 그 초점이 중도 수도권 청년한테 맞춘다라고 하는 그 세팅은 제가 보기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리고 여기 정치에 들어온 게 봉사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죠. 예. 그다음에 그게 당의 발전을 위한 거고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 지역에서 청년들 만난다는 얘기 해주셨던 게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예, 해주셨던 게 또 매달 기억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 하시는 것도 기억이 나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청년들이 좀 알기도 알고 좀 이미지도 좋은 뭐 그런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지가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꼰대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머리 예.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예, 하고. 그러니까요. 이 아드님이랑 같은 미용실 가신다고 예. 하셨죠? 예. 뭐 그래서가 아닐까. 중수청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중수청에 대한 문제가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게 잘 우리가 보면은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거보다는 예. 뭐 나는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어. 이쪽도 좋아하지 않고 저쪽도 안 좋아해. 이런 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결정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중도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선거에 임박해서 결정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우리가 흡수하고 외연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볼 때 진짜로 국민의힘이 어떤 민생을 위한 정당, 정책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계속 꾸준히 평소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선거에 임박해서 뭐가 나오고 이러기보다는 1년 365일 그런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늘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당이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뭔가 충성도만 있고 각 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중도층은 보면은 어떤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건가 뭐 이런 거를 보고도 좀 판단을 하잖아요. 당연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 뭐 최근 언론에도 나온 거 보면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에 대해서 나는 뭐 크게 신경 안 써. 나는 뭐 일 안 해. 그냥 일을 쉰다. 그냥 그냥 쉰다는 젊은이들. 그냥 쉰다. 뭐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데 사실 뭐 이제 젊었을 때는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책을 쓴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옳은 거야 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 근로의 가치를 젊었을 때는 저는 느껴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쉰다 이런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어떤 거 실천하는 노력이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왠지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뭐 공식적으로 제안이 와야 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제안이 와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일이 진척이 되면 예. 우리 뭐 노부장님이 또 한번 불러주시겠죠. 예. 또 한 번 모셔서 어떤 인재가 좀 필요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또 고동진 의원님이셔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정책위에 어떤 통합안을 내신 걸로 아는데 어떤 게 좀 핵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특별법을 낸 거는 6월 19일이었고 예. 이제 7월 달 들어서 박수영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도 법안을 냈어요.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제 거하고 뭐 좀 차이가 났던 거는 특히 이제 박수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된다라고 직시를 했고 그 예. 이유는 이게 뭐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기재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여러 부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그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게 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 일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주무부처가 산자부인데 그 산자부 산하에 그 반도체 현재 과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한 11명에서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이 뭐 숫자가 작다고 해서 이게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것을 전부 아우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적은 거는 사실이죠. 거기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뭐 대단히 능력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을 우리 박 의원께서는 본부 조직으로 뭐 통상교섭본부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본부 조직으로 좀 격상을 해서 여기서 다루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저랑 차이인데 그 부분도 흡수해서 그 대통령 직속 조직을 가져가되 주무부처가 이제 산자부니까 예. 산자부에서 그 과 조직을 확대 발전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박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 법안은 통합법안에다가 같이 또 집어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발의하신 의원들 법안을 좀 통합하셔가지고 전부 다 하나로. 지금 정책위에 전달을 하신 거군요. 예. 민주당도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내고 있는데 좀 간접적으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좀 민주당 아니라면 고동진 의원은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시잖아요. 이게 기업에 직접 주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5년 동안 뭐 71조를 지원을 하고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에서 뭐 50%, 뭐 4조
몇천억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그런데 요걸 하나 좀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 직접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원가 경쟁력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예.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없었을 때 1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90원에서 80원으로도 팔아도 나는 경쟁력이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직접 보조금을 직접 이거 받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는 그걸 100원에서 90원, 80원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제 경쟁력에서 일단 뒤처지게 되는 거죠. 예. 제품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직접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원가 경쟁력하고 첫 번째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매년. 예. 그리고 그게 올해 얼마, 내년 얼마 해서 한정돼 있는데, 내가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설비를 구축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돈을 내가 지금 당장 끌어올 수는 없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에서 5년 착공하는데 2년 걸릴 거야. 그런데 6개월 만에 착공을 했어요. 5년 걸릴 거야. 그러는데 28개월 만에 그거를 1기 공장을 완공했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50%의 그 직접 보조금을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물론 그거는 그 일본 자동차가 그 코로나 때 그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ITSMC를 일본에 와서 여기서 공장 만들어서 일본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부품을 대달라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러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그럼 공기 단축도 결국은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이게 직접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전부 다 관련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뭐 패밀리스 산업은 뭐 국제 경쟁 그 시장 마켓 시어가 2%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IP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을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파운더리에 프로토타입을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은 5나노 같은 이런 첨단 공정은 제품 하나에 100억이 들어가요. 아, 그거 한번 돌려보는데 100억이나 들어가요? 처음 샘플을 내가 받아보고 일정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100억, 작게는 50억, 5나노 같은 경우 딱 100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금 여력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데 이 패밀리스는 이 스타트업 이런 벤처 이런 회사들은 그런 자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굉장히 날개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보조금 문제가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게 아니고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공기 단축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라든가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특히 패밀리스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아우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기업들을 위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다 얽혀 있는 다 얽혀 있습니다. 그 산업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맞습니다.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예.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장비, 연구개발 장비나 그 설비를 들여올 때 사실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최첨단보다는 그거보다 하나 낮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 얘기는 대기업이나 쓰고 있는 어떤 중고 장비를 내가 인수할 수도 있어요. 현재 법으로서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를 살펴서 보조금 지원을 하자라고 법안에다 넣은 거고 예. 그게 아마 어느 누구 법안보다도 차별화되어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아무래도 재정 지원 그 이게 국가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재정 당국 같은 경우는 아마 난색을 표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좀 협의를 할 만한 뭐 묘안은 있으신가요? 14일 날 그 관 전 부처의 그 국장급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실무 협의를 했고
그때 우리 정책위장이 이제 직접 리드를 해서 같이 미팅을 했는데 재정 지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세수가 지금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산자위 소속에서 중소기업 벤처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정부의 그 코로나 때 그 소상공인이나 어떤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내역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게 3조 정도가 잘못 지급됐다. 그게 네. 감사에서 적발이 예. 됐어요. 감사원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다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게 곳곳에 셀 수 있고 세고 있는 그런 돈만 우리가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잘 밝혀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규모로서는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12, 3년도에 우리 국가 경쟁력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는 어떤 그러한 산업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자는 거에는 상당히 반대이시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국민의힘 다수가 다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20 할 바에야 예. 정말 필요한데 하자 이런 생각이신 거죠?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민생을 위한 법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반도체하고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 3분기까지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 적자가 났고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뭐 마이너스 뭐 몇 조가 뭐 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동탄 경제가 뭐 갑자기 올해 초에 죽었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수원에 세금을 못 내니까 실천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막 몇 개를 다 포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기업이 뭐 수익을 창출해야 법인세도 많이 낼 것이고 뭐 이러니까 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법인세를 내게 하고 예. 임직원들은 소득세를 내고 예. 지금 상상을 해보면 한 10년 후 12년 후 대만의 TSMC 같은 공장을 우리나라에 하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지금 3만 5천, 3만 6천 이 정도 소득 수준이 제가 볼 때 5만 넘기는 거는 큰 문제 아닐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치 빼고는 사실은 뭐 선진국 아닙니까? 예. 정치는 아닌가요? 들어가 보시니까 좀 아니던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린이들 청년들한테 12, 3년 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서 이것이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 이런 분들이 뭐 국회 내 반도체 연구단체를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보시기에는 민주당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태년 의원님하고는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네. 이 반도체 특별법 가지고도 얘기를 나눴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 의원님 지역구에 패밀리스 공장 판교 근처니까 거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 현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법안을 만드셨는데 아마 이제 5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직접 보조금 문제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예. 같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포럼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지속 성장 가능을 위한 구조개혁 포럼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포럼을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안에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마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반도체에 뭔가 포커스를 맞추는 포럼을 하고 싶으신 생각인데 이거를 좀 잘 조절을 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도 제가 드렸고
그 이후로도 제가 뭐 사무실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소속은 산자위가 아니신데 네. 그 산자위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이 반도체 특별법 당신이 만든 것도 이렇게 그 발의한 것도 많이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뭐 굉장히 반갑고 지역구가 아무래도 그쪽이시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특별법부터 여야가 좀 협치를 해서 뭐 성과 내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지금 고동진 의원 하면 친한계로 분류가 되셔서 뭐 기자들이 많이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할 텐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어제 그 한동훈 지도부 출범 3주 만에 처음으로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대응책도 논의를 했다고 하고 전기세대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약간 그 한동훈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원팀으로 갈 수 있을 거냐, 당정 관계 괜찮을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했고 예. 이제 오늘이 이제 한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 당정 관계라든가 당내 이게 원팀이야 뭐 이게 좀 아직 조직력이 약해 이런 관점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동훈 대표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기성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뭐 선거대책을 지휘를 했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말고 약간 바깥을 쳐다보면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가져다준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제조업보다는 크진 않지만, 근데 기존의 제조업하는 뭐 자동차, 휴대폰, 뭐 선박, 철강 전부 다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변화의 지향점은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여기다 녹여드리고 AI 기술을 어떻게 가져오고 반도체 기술을 여기다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를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기존 산업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예.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됐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져올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기존에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것이 결국 우리는 정부와 같이 움직이는 여당이고 결국 모두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뭐 조금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지향점은 저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요. 어제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민주당 얘기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이종훈 시사평론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여준 교훈이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지지자를 상대로 말을 누가 더 세게 하느냐 이런 순위로 뭐 다 당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권에 들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뭐 걱정이 됐던 상황인데 2위로 최종 입성을 하게 됐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모습도 제가 사실은 이제 사무실에서 방송 직접 받고 국회 네. 방송 예. 의원실에게 나오니까 저는 우리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근데 뭐 동물도 벌이나 뭐 사자, 늑대, 들개 전부 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근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폭력이 동반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는 그 자체가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관점에서 특히 국회 안에 그러한 어떤 폭력적인 언사가 오고 가는 것 그거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것을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도 익숙한 분들도 많고 또 강성 지지하는 분들은 그거에 또 열광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농담입니다만 국회 그런 그 법사위나 이런 데서 카메라를 다 우리가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한다. 꺼버린다. 꺼버린다. 그럼 제가 볼 때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얘기들 잘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2-3달 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이게 다 찍고 있고 알려질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세게 하는 그런 거군요. 조금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 좀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이 되시면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그때 가서 예, 그때 가서 오늘 고동진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